형 자본주의 잘 알잖아 이제. 자본주의처럼 이제 자본가가 되어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드럼을 치지. 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본주의. 그래서 저번에는 자본주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목차가 가치잖아요. 가치라는 그 테마를 같이 이야기했고, 가치에서 우리가 이 지금 세계에서 가치롭게 여기는 세계관이라는 게 자본주의라는 거를 같이 어제 그 전주에 그 동영상도 올라왔었죠. 올라와가지고 같이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본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논리적 프로세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논하면은 그 가치,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치롭게 여기는 게 어떤 세계관이냐를 봤을 때 그게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 그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가가 등장하는 거고. 근데 이제 책의 첫 페이지에 항상 첫 문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논어에서도 학위실습지가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첫 문장이 이제 아까 자본주의에서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면서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자본주의가 어떤 그 법치 국가고 법치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해 봤어요. 평. 네. 혹시 이거 좀만 낮출려? 네. 왜냐면 위에 이렇으니까 훨씬 여기가 맛을 같이 얘기했고, 거기에서 이제 쭉 그 다음에 자본가가 나와. 근데 자본가에서 첫 문장이 자본주의를 대략적으로 이야기했다. 동일한 논리로 자본가를 이해해보자라고 나오거든요. 그쵸? 좀 약간 난해한 문장이에요. 자본가가 뭐냐고 했으면 자본가의 인터넷 정의 이렇게 해가지고 쭉 풀어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본가는 역사적으로 이래 왔다가 아니라 시작이 투자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한다. 그 다음 문장은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않으면 자본가가 될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동일한 논리로 자본가를 이해해보자. 이게 왜 선생님이 첫 문장을 썼을 것 같아요? 홍사야 왜 이렇게 첫 문장을 썼을까? 자본주의 앞에서 얘기한 자본주의랑 동일한 맥락으로 이야기할 거니까. 그렇지. 이제 그게 왜 그러한 현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냐는 거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싶으니까.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싶어서 역사적으로 이 자본가가 와서 아니 자본주의의 설명 논리가 역사적인 배경으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대로 자본가를 설명한다는 거는 역사적인 흐름대로 설명을 하고 싶다는 내용.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흐름대로 뒤에 가서, 그러니까 네. 자본주의라는 배경이 역사적이 깔리니까 거기서 자본가의 등장이 나온다는 건가요? 아니 자본주의라는 정의를 지금 네이버 지식 사전처럼 그렇게 내리지 않았고 자본주의는 원래부터 있었지만 뭐 노동자가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가 뭐 산업혁명을 거쳐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의 헤게모니를 잡았다. 이렇게 역사적인 과정으로 자본주의를 맞아요.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역사적인 과정에 따라서 자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살짝,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맥락인지는 이제 어스프레는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했으면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말이 앞에 깔려줘야 될 건데 그게 부분이 안 깔려주고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에 대한 바탕에서 자본가가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바라볼 때 왜 이러한 논리로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볼 때 인식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식론이 있는데 이 인식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걸 인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그 깃발이 있잖아요. 깃발하면 흔히 나오는 내용 뭐죠? 고전에서 깃발이 있으면 이거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러면은 이게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네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 같아? 홍세 이게 어떤 내용 같아? 모든 현상은 네. 주체가 주체가 주체에 의해서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정확한 맥락일 수도 정확한 의미인데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그럼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텀블러가 있어요. 텀블러가 있어. 텀블러가 있는데 이 책상 위에 텀블러가 이렇게 있어. 이 텀블러가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이게 망막에서 여기서 인식을 해. 그래서 여기서 상이 맺히잖아요. 텀블러가 맺혀. 그러면 이게 이 마음이 이거를 인식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는 이 마음이 이거를 만들어서 그걸 눈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 이해돼? 아니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식하는 건 이게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선생님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를 생각하면 되게 좋은 의미인데 얘가 있어서 얘가 여기 상에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인 거지.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얘를 인식을 하는 것과 내가 얘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매트릭스 같은 거야. 매트릭스 영화에서 보면은 얘가 있어라 하면 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누나 이해돼요? 양자역학 같은 설명 아니에요? 양자역학 같은 설명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이 대상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얘가 있는 거냐는 거야. 나한테 물어보는 거. 뭐 어떻게 아주 쉽게 맞아요. 얘기하면 똑같은 공간에 네. 이렇게 있는데 각자가 포착하는 건 다 다르고 그렇죠. 기억하는 것도 다 네. 달라서 네.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불러들인 거는 내 안으로 들어왔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기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와 똑같은 그런 상황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인식론이 크게 두 가지인 거지. 이게 흔히 말하는 인식론에서 이게 내가 존재를 해야 상이 있는 거냐, 아니 상이 존재해서 내가 있는 거냐를 바라볼 때 만약에 극단적인 이 논리로 가면은 내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 왜냐면 안 보이잖아. 근데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눈을 감으면 있잖아.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있고 눈을 떠도 있어.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얘가 내가 만든 상이냐, 아니면 이게 존재한 상이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깃발이 움직이는데 이 깃발이 바람이냐, 그러니까 깃발이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이 마음의 주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걸 이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나는 이해를 하냐면, 자, 이게 펜이 있어. 이 펜이 있지만 내가 이걸 펜으로 인식을 해야 펜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갑자기 누구한테 이걸 던져. 그럼 뭐가 되죠? 이게 무기가 되지. 내가 이 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것이 그 사물이 진정한 존재의 의미가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지 않았을 땐 이거는 펜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지. 만약에 이거 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쓰레기잖아. 성환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만이 그게 자본화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인식론적 측면에서 출발한다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걸 되지 않으면 자본주의를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 자본화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지. 내가 펜으로 볼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펜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문장은 자본주의로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자는 거야. 왜냐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갈 수 없다는 거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자본주의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이런 인식론을 바탕으로 두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야. 그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나는데 김춘추의 꽃을 보면 네, 그렇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네, 그렇죠. 같은 맥락. 같은 맥락. 그렇죠. 네. 생각이 돼요. 야, 맞아요. 그 선생님 너무 잘 예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사물을 명확히 인식할 때, 그게 곧
내가 진짜 인식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아까 깃발 같은 것도 이게 얼마나 핵심적인 거냐면 이 깃발 같은 내용도 이런 인식을 한다는 건 자체가 뭐냐면 얘네 둘이 싸우잖아 지금. 근데 싸움의 주체를 하나로 몰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로 몰아서 얘가 화합시켰잖아. 그쵸?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했던 사상가가 누구지 이거를? 원효예요 원효. 원효 일체 유신조. 왜? 이 당시에는 누가 싸워요? 원효가 어느 시대 사람이죠? 고려. 통일신라. 통일신라. 통일신라 초기. 왜 초기죠? 왜 초기일까? 이게 왜 이 사람이 왜 이런 사상을 냈는지를 알면 되는데 왜 그러냐? 이 당시는 지금도 뭐야? 지금도 그러니까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우잖아. 이때 당시는 신라가 통일한 초창기이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가 서로 원수야. 서로 죽인다고 서로가 아버지를 죽인 원수고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야.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이 세 나라의 어떤 통일된 구시점이 필요하고 그 화합할 만한 사상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등장한 게 일체유신. 같은 맥락. 그러니까 이러한 내가 인식론에서 시대 이념을 말한다는 거 뭐냐면 시대에 많은 분산된 이론들을 하나로 화합시켜서 그게 서로 싸우지 않게끔 만든다는 거야. 그게 곧 자본가가 가져야 할 거란 거지. 이게 인식론의 바탕이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어떤 인식을 했는데 그게 누군가를 분열시키고 누군가에게 화합시키지 않는 거 그건 제대로 된 인식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눈에 초점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걸 이해해야만 자본주의를 이해하나 이런 느낌으로 와닿는 것 같아서. 아니 통합시켜야 되는 게 어. 인식하는 거는 우리의 주장인 거야? 아니면 나의 주장인 거라고? 그러니까 인식을 했다는 게 어. 인식을 해서 통합을 시켜야만 한다는 거는 우리의 생각인 거야. 나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거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어떤 걸 인식을 할 때 그 인식을 하는 거의 주체가 인식을 하는 방향성이 누군가에게 그 어떤 밸런스를 깨지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인 거야? 그거는 나의 생각이라도 어떤 사상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원효라는 사상가가 왜 이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사상이 왜 이렇게 왔고 깃발 같은 것도 이 두 대립하는 사고에서 하나를 이끌어내잖아. 이 근본이 이 인식론의 바탕이 있다는 거지. 그 인식론을 자본주의에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자본가가 될 수 없다라는 게 나는 그게 첫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맥락으로 자본가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 시대의 자본가가 이 분열된 이 세상 속에서 통합과 화합을 갈 수밖에 없는 조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게 이 첫 문장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야. 그런 뒤에 문장들이 자본가가 어떻게 통합과 화합과 그리고 그 시대의 이념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알겠지. 막 자본가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벗어날 수 있겠어 없겠어. 그 시대에 분열된 사상을 하나로 묶는 거라면 이 묶는 거라면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그 성리학의 주체 이념 상대를 양반이라는 어떤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예시가 이제 양반이 나와서 뭐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양반이 나오잖아요. 양반이 병구 형 뭐예요? 양반 들어봤죠? 충청도 사람들이 양반 사람이라 하잖아. 양반이 뭐예요? 이 양반 하잖아. 양반이 뭔지 알아야지 그러려면. 이 시대의 과거의 주체를 알면 우리 시대의 주체가 유추가 될 거 아니야. 양반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시대의 주체였기 때문에 자본가로서 양반이 등장하느냐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양반이 혹시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 그냥 물어보는 거야. 양반 그 시대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 그거 이제 책의 내용인데 이게 어떠한 의미냐고. 조선시대 사람으로 돌아갔을 때 양반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그 시대의 자본가? 이게 뭔가 그렇지. 명목이 형은 어떻게 생각해? 양반은 그러니까 좀 약간 학문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예요, 저게? 정리하자. 뭐 학문적으로나 뭐 느끼는 것도 괜찮고. 제가 머리가 자본가물. 그래서 김수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역사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양반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시지 않으셨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네. 그 시대의 어떤 리더, 그렇죠. 리더가 될 수 있고. 누나는? 뭔가 벼슬 하고 있는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벼슬의 개념이 들어가야지.
벼슬이 하지 않으면 양반의 개념이 됐었어. 그러니까 상반대 개념으로 선비가 나와. 그치? 선비는 벼슬을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벼슬의 유무를 떠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 사의 개념이잖아. 사. 그래서 사화라는 게 우리가 조선시대 사화라는 게 벼슬을 안 해도 연루되면 다 죽는 거야. 내가 선비라는 이유로 선비가 다 죽는 거야. 양반이 한자로 일단 한자 나면 우리 말이 아니잖아. 그쵸? 량 둘로 나눠. 둘로 이게 둘로 나누는데 뭐를 둘로 나눌 것 같아요? 뭐를? 반을. 그쵸? 반을 둘로 나눠. 뭐를 둘로 나눌 거야? 무반 분반. 그렇지. 그래 맞아. 조선시대는 무관 문관이 둘로 나눠. 그래서 왕을 딱 나눠. 왕이 이게 반자가 무슨 반자냐면 임금왕을 딱 그리잖아. 여기에 칼두자를 매겨. 거기에 또 임금왕을 이게 양반이야. 왕이 여기 딱 있으면 여기 있으면 동쪽에는 이제 무관이나 문관이 쓰고 서쪽에는 반대가 쓰는 거야. 그게 이게 양반의 의미야.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게 결국엔 벼슬을 하지 않으면 양반이 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라고 뭐 그 당시는 지금은 역사적으로 표현하는데 조선시대 초기는 3대에 걸쳐서 양반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벼슬, 과거에 급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양반이 자격이 박탈이 돼요. 양반 자격이 박탈해서 양반을 뭐라고 하면 잔반이라고 해요. 잔반이라는 용어가 생겨나. 잔반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양반이라는 거를 그 당시에는 벼슬로서 해야 된다. 그럼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거 시험을 걸쳐야 양반이 될까를 봐야겠죠. 조선시대 이게 우리나라가 아직도 입시라는 게 나 입시라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936년 됐어요.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 입시는 과연 이게 1000년의 역사를 내 세계에 사라질까? 그러니까 입시의 제도는 바뀌어도 입시는 사라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1000년 역사야. 1000년 역사. 고려시대부터 조선까지. 이게 1000년 역사야. 그중에 조선시대는 시험을 몇 번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거 아니야. 매년 우리 수능을 한 번씩 보잖아. 그쵸? 아까 말한 홍서원 투릉산 3년에, 1년에 3번의 시험이 있고, 조선시대는 몇 년 동안 시험을 봤을까? 왜냐면 양반이라는 게, 이게 시험을 봐야만 양반이 될 수 있다면, 그 시험의 기회가 많으면 더 기회가 많고, 하잖아요. 몇 번 봤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거는 우리 흔히 아는 거죠. 3년에 한 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3년에 한 번은 뭐냐? 식년시라고 해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이야. 근데 삶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던가요? 이 정기적으로 가? 그래서 별시라는 어떤 다른 부정기 시험이 있어. 수시. 그치? 그게 이제 부정기 시험이 있는데 이게 조선왕조를 통틀어서 총 약 400이 아니라 이게 식년시가 160번 있고 부정기 시험이 480번인가 있어. 그리고 토합 540번 있는 거야 시험이. 근데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와야 되냐면 1년마다 시험이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3대에 거쳐서 벼슬을 못하면 벼슬 자격이 박탈이 돼.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반의 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양반의 시험 보면 뭐가 면제가 되겠어요? 그렇지, 군역이 면제돼. 일단은 그러니까 급에달 따는 거야. 흔히 말하면 왜냐면 무관에 급제한다는 건 우리가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거죠. 군역이 또 뭐가 먼저 되겠어요? 세금. 그렇죠, 세금이 먼저.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양반이라는 건 목숨 걸고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처음에 개국공신들이 처음에 칼잡이들이 많잖아요. 무식하잖아. 시험을 받겠어? 잘 못 보겠어. 잘 못 보지. 그럼 조선왕조를 거치면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을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사화야. 생각해보면 그걸 훈국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4번의 사화가 있어. 4번의 사화로 걸쳐서 선비들이 왜냐면 공부하는 애들만 등용이 되니까 공부를 못하는 음서제도 같은 이런 추천서들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벼슬을 계속하면서 살인들이 화를 입다. 그게 사화죠. 총 4가지 사화가 있고 그게 어디 시대에서 딱 끝나? 어디에서 끝날 것 같아요? 조선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어. 임진왜란에서 끝나. 왜냐면 임진왜란에서 훈국파 세력들이 이제 제대로 된 능력을 안 하고 가치를 인정받고 그 어떤 지배자층의 권력의 이양이야. 그래서 딱 여기에서 끝나는 게 뭐냐면 딱 명종에서 끝나요. 명종에서 사화가 끝나요. 그 다음에 명종이 죽으면 1540년에 죽거든요. 정확히 50년 후에 임진왜란이 터져요. 이때부터 이제
조선이 이제 바뀌기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양반의 역사를 우리가 알면 정말 칼이 들어온 역사고 자본가가 시대를 이동한 주체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의 벼슬에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그 당시 유추해 보면 재밌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은 뭐 사지선 다 꼽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약간 동떨어져 있잖아. 현실에 좀 동떨어져 있고, 물론 그걸 현실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교육을 지혜수처럼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현실적이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나라 일 중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와. 이게 쉬운 문제야. 왜 조선의 관리라는 양반이라는 건 시대의 주체이기 때문에 현실을 떨어낼 수가 없지. 이거 누가 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내겠죠. 그렇죠. 왕이 내죠. 왕이 냈는데 어떤 왕이 냈을 것 같아요? 유추를 해보면 일을 잘 못하는 왕이 이걸 냈을까? 연산군이 이런 문제를 냈을까? 광해군이네요. 광해군. 왜? 임진왜란으로 조선이 초토화됐어. 명군이 오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병자호란 같은 개념은 인조, 그러니까 척화비 세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석 하나 세우고 가잖아. 그리고 남쪽을 곡창지대를 쳐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뭐야? 일본은 전라도까지 쑥대밭으로 봤기 때문에 진주대첩에서 진주성이 함락이 되잖아. 전라도가 일본 수중권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진주대첩에서 결정. 그래서 3차까지 공격을 해. 3차까지 진주대첩에서. 결국 진주문자 김시민이 죽잖아요. 김시민이 죽으면서 우리나라 임진왜란 총무공이 2명 나와요. 한 명이 김시민이고 한 명이 이순신이야. 그만큼 진주대첩이 어마어마한 대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광해군이 나와. 광해군이 얼마나 시급하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도 나와. 술의 폐단이 심한데 술이 참 사람을 많이 망치는데 이걸 어떻게 개혁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누가 냈을 것 같아.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이 문제는 명종이 냈어요. 명종이 아까 어떤 나라, 어떤 시대라고 했죠? 그쵸. 그 임진왜란 전 시기, 우리나라가 가장 평탄했을 시기. 평안하니까 걱정이 없어. 술만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술에 대한 문제가 명종 때 상소가 더 많이 올라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명종 앞에 이제 인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인종 앞에 연산군 있잖아요. 연산군이 뭐 술 퍼먹고 진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같은 맥락인데 그러한 문제도 나오고, 또 하나는 또 뭐가 나오냐면 좋은 인재를 어떻게 하면 뽑느냐, 이 문제가 나와. 이건 누가 냈을까요? 영조. 영조.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조선 왕조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건 조선 왕조의 인재가 가장 많았을 시기라는 거야. 그 많았을 시기에 조선 왕조에 뭐가 나와요? 혁명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가장 큰 결과물은 저는 한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세종이야. 세종이야. 근데 이 세종이 왜 이런 질문을 또 냈냐면 아버지가 싹죽였어. 태종이 싹죽인 거야 그냥. 죽여서 인재를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 죽인 상황에,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기도 편했지만 그만큼 인재 구하기도 쉽지 않은 거야. 그렇죠. 이게 이러한 질문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참 이게 참 현실에 너무 적합한 질문들. 이게 자기가 계급주의면서도 이 시대를 너무나 명확하게 읽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질문들. 노비도 하늘이 내린 백성인데 노비를 낳으니 이거를 대대로 이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반한테 물어본 거야. 니네들이 노비를 앞으로 다스릴 텐데 노비가 노비를 계속 낳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질문은 아니지만 이건 누가 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과연 누가 냈을까? 그러니까 시대를 명확하게 읽는 사람만이 이거를 냈을 거죠. 이거는 세종이네요. 세종이 낼 수밖에 없죠. 한글을 만들었잖아. 한글을 써서 글을 알게 하면 그 글로 백성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계급이 바뀌잖아요. 계급이 바뀌는 거를, 그러니까 세종이 누구를 등용해요? 장영씨를 등용하잖아요. 장영씨 누구예요? 노비 출신이잖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역사적 맥락. 세조는 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뭐를 실시하냐면 노비, 종, 모법을 실시해요. 그 전에 태종이 노비, 종, 부법을 하죠. 왜 부법을 하겠어요? 아버지가 많으면 계급이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노비를 적게 만드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종모는 왜냐면 당연히 어머니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범하기가 쉬우니까 계급적으로 못 범이면 당연히 노예가 더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러한 정책을 왜 바꿨냐, 아버지의 정책을 바꿨느냐. 그리고 이걸로 뭐 많은 사람이 세종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예가 더 많아진 제도가 아니냐. 근데 이렇게 노예를 생각을 많이 하셨어. 이런 질문들이 그 당시에 양반들이 나왔던 시험 이게 뭐야? 기출문제야. 이게 기출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친구께서 보면 기출문제 겁나 풀잖아. 이게 기출문제야. 그 당시 입장에서는 입시에서 도와주는 게 있을 텐데 이 기출문제를 보고 서로 논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수학에서 정답률이 낮고 어려운 문제들은 항상 수능 강사들이 와서 풀어주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 분위기로 가면 놓여서 논의를 할 거 아니야. 왜 국왕이 이런 문제를 냈고 우리는 다음 문제는 뭐가 나올 것이냐 예측을 하죠. 막 우리 그거 EBS 기출을 몰아서 EBS 뭐 연계해가지고 하잖아. 똑같이. 그러면 이 당시에도 예상 문제를 서로 내고 토론했을 거야. 그럼 이런 예상 문제가 무슨 현실과 동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현실을 분열을 시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하면 끌고 갈 것이냐는 게 이념.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를 이해를 했으면 이런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 세계가 그 해석이 되고 현실이 되고 어떠한 문제로 가느냐 그게 자본가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란 그게 첫 문장에서 주는 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양반이 가장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고시 제일 먼저 패스한 사람 나이가 나오잖아. 최저령자 우리 최고령자 하잖아요. 최저령자는 몇 살일 것 같아요? 만약에 보면 조선시대에서 과거를 급제하면 최연소 우리나라도 하잖아. 15세? 15세? 선생님 역시 교육자라 14세 야 14세 급제래요. 그래서 가장 최고령자는 몇 살일까요? 몇 살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진짜 몇 살까지도 시험을 봐야 되냐는 게 나와. 몇 살이 과거에 급제했을 것 같아요? 50 넘을 것 같은데. 85세. 아. 85세까지 시험을 봐. 그러니까 죽도록 시험을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상소가 나오냐면 시험만 보고 아무것도 놀지 말고 탱장태자하는 그러한 선비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상소까지도 올라와요. 왜 얘네들은 군역과 군포를 면제받는데? 그러니까 선비란 자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질타를 받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85세는 어느 시대일 것 같아요? 이렇게 늙은 사람들까지도 왜냐면 젊은 세대가 주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늙은 사람까지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멸망할 시기 언제? 고종 때는 이런 나이가 나오는 거야. 왜?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 아니 물론 이분도 대단하시지만 이런 시대의 배경이 얘기를 해준 거야. 이 당시는 뭐 있어? 당연히 팔팔한 조선 초기 공부를 하고 유학이 되고 그 당시에 있던 개념이 있을 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양반 같은 건 3대가 양반을 하자면 양반이 박탈이 되잖아요. 그래서 양반이 1%밖에 안 돼. 근데 이 1%가 몇 프로까지 올라간 줄 알아요? 나중에 70%까지 올라가. 양반의 수가 매관매직이 된다. 그때부터 이제 이념이 정말 게을러지는 거예요. 사회가. 이때가 어느 왕 때냐면 자 왕도 가장 계급이 하찮은 왕일 때가 이럴 때 들어간 거예요. 철종이 어떤 왕이죠? 농사 짓다가 왕이. 그러니까 모두가 왕이 농사 짓던 사람이 왕이 됐는데 물론 농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로 되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본가가 부패하면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게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왕 자체가 이러한 어떤 낙하산 인사가 되면 그 당시도 백성들도 다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부동산 투기 미치죠. 다 위에 가면 다 부동산 투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니까 지금의 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야. 이게 시대의 이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지만 안 돼. 이게 부패라는 게 선생님 자본가가 가져야 할 가장 덕목이라는 게 이런 데서 역사를 보면 나오는 거지. 질문 있어. 네. 그러면 발제자가 생각하시기에 현재 자본주의의 부패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와 부패 수준? 그리고 부패를 하면은 역사상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다음에 혁명의 주제는 무엇이 될까?
그리고 혁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제와 모습. 제가 생각했을 때 부패의 수준은 이미 뭐 많이 썩었다. 왜냐면 이런 이제 자본주의 또는 자본가에서 논의를 하는 사람이 한 1000명은 될까 우리나라에? 10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10명도 안 되죠. 1000명도 안 되지. 1%도 안 되지. 5천만 인구 중에 10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스스로 자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1%도 안 될 거고 자본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1%는 뭐 0.1%도 될까 싶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이 탐욕이고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메커니즘을 한 건데 그 사람 이 다음의 혁명은 이걸 대체할 만한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현상은 바뀌겠지 모습은 하지만 그 본질은 탐욕이라는 걸 계속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결국 이 조선 시대를 얘기하는 연장선은 그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걸 바라볼 때 저는 이 부패 수준이 그나마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극단적인 걸 보면은 완전 부패가 쩔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수준에서 보면은 제가 일을 하면 부패 수준을 보는데 스스로 양심의 수준을 본다고 하면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그나마 양심적인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뭐 길거리에 쓰레기가 옛날처럼 뭐 많지도 않고 뭐 느끼는 바에 의하면 옛날에는 길거리에 막 싸움하고 그런다고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수준에서 보면은 그나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진짜 우리나라 경계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인구 자체가 바라보면 이게 안 받아줘 이제. 신천으로는 우리 초고령화 세대예요. 초고령화 세대 그러니까 20%가 노인이면은 진짜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를 볼 때 근데 이런 그 경계에 와 있고 그리고 혁명의 주체는 결국 젊은이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본가로서 이렇게 앞으로 바라봐야 되는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지금의 역사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시대의 어떤 이념인 AI라든지 이런 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본 능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본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합니다. 그 자본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그게 퀄리티가 얼마나 있느냐가 저는 혁명의 주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총칼 두고 하는 시대에 끝나 왜냐면 핵이 나왔기 때문에 핵이 나왔다는 건 내가 무기로 될 수 있는 혁명의 조선왕조처럼 위화도 해군으로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건 버튼 하나 하면 나라가 작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워 같아요. 이미 핵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극단적으로 가냐는 거지. 그리고 그 모습은 그냥 이 모습은 국가주의를 초월할 것 같아요. 제 모습은. 지금 국가끼리 싸우지만 그 국가주의를 얼마나 벗어나느냐. 지금 우리나라도 저는 한민족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동포들 못 가잖아.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게 통일이 돼서 어떻게 갈 것이냐가 제 생각인데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 그게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선생님이 뭐 연방제로 간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이거에 대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봐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연방제로. 왜냐면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삼각구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쪽에는 열렬한 지지자들 거의 90%, 99%에 육박하고 아래쪽에는 이쪽 동과 서로 이렇게 딱 나뉘잖아요. 이게 삼국시대 같거든요. 후삼국 같거든요. 후삼국. 위에 고려 있고 후백제 이게 신라, 망해가는 신라 이게 삼각구도인데 이 삼각구도를 어떻게 왕건이 헤쳐가냐면 연방제로 헤쳐가니까 통일을 시키는데 막 결혼을 많이 하잖아. 그 당시에 어떤 호족을 인정을 하면서 가는 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저의 그냥 생각인데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그 리더가 나와서 이 시대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 동양 사상을 리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리더가 언제 나올지를 모르겠지만 그 리더를 한 번 더 항상 기대하고 있다. 그 리더가 이 모습을 많이 바꿀 것 같아. 그 연방제로 가느냐 그거냐에 따라서 많이 차별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분이 됐죠? 너무 오래 하면 또 39분. 좀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네.